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기출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15회차 문제를 풀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후반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후반부 문제는 39번에서 마지막 50번 문제까지 12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 중에 2문제 정도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39번 문제는 행동수정 모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행동수정 모델의 개입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행동수정 모델은 E.J. 토마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고 행동적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처벌받는 행동은 발생 빈도가 당연히 줄어들까요? 그렇습니다. 처벌받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 합니다. 자, 발생 빈도가 줄어듭니다. 처벌 때문이죠. 다음에 두 번째,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이라 했습니다. 간헐적인 강화 계획 아시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웠습니다. 띄엄띄엄 강화를 주었을 때 그 행동은 소거하기가 어렵다. 소거하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네,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계속해서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킵니다. 긍정적인 강화를 네 글자로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될 수 있게 강화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키는 거 맞습니다.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부적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즉 강화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적 처벌입니다. 처벌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처벌을 준다 그 말이죠. 체벌을 준다. 체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정적 처벌이라고 해요. 그럼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부적 처벌이 아니라 정적 처벌입니다. 이 문제 또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 돼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40번 문제는 집단의 문제로서 집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가로 사전 면접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전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 그 전에 프로그램 하기 전에 프로그램 이전의 면접을 말해요. 프로그램 이전의 면접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전 면접이라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 내용이 아닌 것 찾아라 이 말입니다. 관계 형성을 하고 개별적인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사전 면접입니다. 그 다음 사전 면접을 통해서 추가 정보를 얻어서 개입의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여자에 대한 사전 지식의 가로, 사전 지식으로 집단 내 행동의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참여자들이 집단 내에서 가로 좀 더 쉽게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전 면접입니다. 패턴화된 집단 행동을 확인하고 패턴화 이 말을 다른 말로 유형화입니다. 정형화 또는 유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 또는 유형화된 집단 행동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패턴화된 집단 행동을 확인한다 그랬으니 이거는 사전 면접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 진행 이후에 사후 면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집단 행동이 유형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성장 또는 집단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은 사후 면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40번 문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 프로그램 문제가 최근에 우리 1급 시험에서 강화되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41번 문제는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리드와 앱스타인이 대표적인 학자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된 건데
단기간의 종합적인 개입 모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합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통합적, 절충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과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상호 협의하되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경험적인 자료보다는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개입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과제 중심 모델은 경험을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경험을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이론보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하면 3번 지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달 이론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개입합니다. 계약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합의된 표적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합의된 표적 문제를 기록하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자원 혹은 기술의 부족으로 이해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병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과제 중심 모델은. 그래서 낙인을 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자원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렇다.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낙인화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41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시험에 잘 나와요. 안 나올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킹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A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내셨군요. 이번에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격려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에 뭐가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은 좋아질 거예요. 재보증 기술 맞습니다. 환기, 힘드셨을 것 같네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분의 다른 말은 감정을 말하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환기 맞습니다. 환기는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면 기술입니다. 잠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번 하겠다고 한 것과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네요. 상호 모순된, 불일치된 것이 나왔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직면입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이 A씨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3번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살, 유가족, 지지 집단 참여자의 자기 개방 수준이 낮아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적 자기 노출을 활용하는 기법은 뭐냐?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간접적 자기 노출입니다. 반대말은 뭐죠? 직접적인 자기 노출입니다. 자살 유가족 지지 집단 참여자들이 노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방 수준이 낮아가지고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접적인 자기 노출 기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 힌트는 여기 있어요. 무기명에 있어요. 무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작성했다는 것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간접적 자기 노출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 힌트는 무기명에 있었습니다. 이야기 막대를 잡은 사람의 자기 표현을 독려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에 집중한다. 이거는 직접적입니다.
누가 하는지 알죠. 지금 자기 표현을 독려하는 사람이 이야기 막대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자기 노출이고, 감정 목록표로 자신의 감정과 유사한 표현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도 노출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무기명, 여기 있는 무기명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인지 안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 카드를 활용하여 반복되는 문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위기 카드도 마찬가지 무기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직접적인 자기 노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구성하기 기법, 영어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하죠. 현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을 촉진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사회복지사가 재구성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해석, 그러한 다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대1 대면 아닙니까? 또한 집단 성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해도 이것이 또 직접적인 노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직접적인 노출 기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내버려 두시고요.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에요. 무기명이라는 단어예요. 자, 무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자기 노출에 데려갈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무기명이기 때문에 간접적 자기 노출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3번의 답은 1번이 답이에요.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집단의 문제가 많이 보여요, 여러분. 집단 구성 단계에서 집단 구성 단계가 다른 말로 준비 단계라고 해요. 여기에서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인구학적 특성이나 문제 유형 간의 동질성이나 이질성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질성도 고려하면서 동질성도 고려하라 그 말입니다. 의사 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사 결정의 역효과 예방, 이것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구성원들, 집단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확인한다. 여러분,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벌써 이런 걸 해요.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집단 구성원들마다 그런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아셨죠? 이거는 어느 정도 집단이 진행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진행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성 단계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 단계의 과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응집력과 신뢰감을 발달시킬 만큼 충분한 회기로 계획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집단을 구성할 때 몇 회기가 될 것인지 모집 공고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회기를 계획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합의 빈도입니다. 빈도 구성은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해야 됩니다. 빈도, 횟수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집단 구성 단계, 준비 단계에서 고려돼야 됩니다. 집단의 크기도 고려해야 되겠죠. 구성원 수를 말하는데요. 구성원 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크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 구성원 수는 8명에서 10명 정도가 사회복지사가 1명일 때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돼요. 자, 44번 문제도 알아놓으십시오. 집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첫 번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 동질성과 이질성. 그 다음에 여기요, 회기, 여기요, 빈도, 여기요, 집단의 크기.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구성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다.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고요. 답은 2번입니다.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45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입니다. 딸이 이거 앞에 우리 출제되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딸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나서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죠?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이 심해요. 간섭이 심함. 대변하는 일이 반복될 때 사회복지사가 딸을 보면서 엄마가 대변인이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딸이 설명해 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딸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것은 간섭하는 엄마와 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딸이 직접 말할 수 있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밀착된 경계의 가족을 분리시키는 노력을 했어요. 자, 밀착되었으니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명확한 경계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 만들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 만들기 기법은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구조적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에요. 4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거의 흡사한 거예요. 경계 만들기 이미 출제가 됐었는데 그것과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6번 문제는 다음 사례를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로 개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여러분 이거 박스 안 봐도 돼요. 이미 문제에서 구조적 가족치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위 체계 간의 경계 만들기나 과제 주기나 가족 재구조와 리스트럭처, 그 다음에 실현, enactment, 상황을 재현하는 거죠. enactment,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쓰는 거고요. 외현화, 배우셨죠? 이야기 치료에서 쓰는 겁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가족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문제의 외연화라고 합니다. 이야기 치료에서 쓰는 거라 답이 5번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 사례와 상관없이. 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부모 A씨는 아이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이의 행동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A씨가 올 때마다 외조모가 돌봐주고 있으며 외조모는 종종 A씨의 훈육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아이를 대하며 아이 앞에서 A씨의 훈육 방법을 야단칩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그냥 말 그대로 사례만 준 거예요. 사례만. 여기에 대해서 경계 만들기를 해볼 수도 있고 과제 주기를 해볼 수도 있고 재구조화를 해볼 수도 있고 실현을 해볼 수도 있고 역기능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작업도 해볼 수 있는 게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법들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47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쭉 깔렸고요. 해당 모델의 연결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기 개입을 강조하는 게 위기에 맞나요? 맞습니다. 앞에서 했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게 과제 중심 모델이라 했죠. 과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상호 협의하되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로 한다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개입이라고 나와요. 생태체계 모델 맞나요? 네, 파이, 환경 속 인간이에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는 게 뭐죠? 강점, 관점, 임파워먼트입니다. 임파워먼트 모델, 이렇게 딱 특징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잡아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클라이언트와 협력적 관계,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동의어는 인간 중심 모델입니다. 이건 상담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상담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를 내담자로 보죠. 내담자로 봅니다. 자,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사회복지사인 상담자는 클라이언트인 내담자와 협력적 관계, 다른 말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강점을 강조하는 것은 임파워먼트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이 답이에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48번 문제 들어갑니다. 48번 문제 별표입니다. 역설적 개입 또 나왔습니다. 역설적 지시와 동의어고 역설적 개입은 전략적 가족 치료,
전략적 치료라고 쓰고요. 역설적 개입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수행토록 하는 겁니다. 수행토록 지시한다. 이것의 동의어는 증상처방이라고 말하죠. 우리 시험에 증상처방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노트하고 보겠습니다. 역설적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가족이 끊어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너무 커요. 그러면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거죠. 문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변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이거라겠죠. 상식에 반하는 행동, 문제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이 기억 지문 중요해요. 니은, 문제와 관련된 가족 행동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여기 중요한 거죠. 증상 처방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 관련해서 가족의 행동 체계가 어떤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역설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증상 처방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키워드는 이거예요. 증상 처방. 원가족 분석이란 말이 나왔어요. 역설적 개입은 원가족 분석과 상관없어요. 원가족 분석을 중시하는 개입은 뭐냐? 원가족 3인군 도표 또는 원가족 3인군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원가족과의 자아 분화. 이것을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 둘 다 원가족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원가족 3인군 도표, 원가족 3인군 치료는 사티어의 경험적 치료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가족과의 자아 분화. 자아 분화를 강조하는 것은 뭐죠?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다세대적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전략적 치료의 역설적 개입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치료적 이중구속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중구속 하면은 서로 상반된 메시지, 그런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서 클라이언트,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성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치료적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중구속이란 말 자체는 부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치료적 이중구속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역설적 개입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여기 써놨잖아요. 문제 행동을 오히려 수행하도록 하는 치료적 이중구속 이런 것들이 바로 역설적 개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행동을 오히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원래는 문제 행동이 안 나타나고 문제 행동 반대를 지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상식에 반하는 행동 또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모순적인 행동을 지시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치료적 이중구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것만 넣으세요. 치료적 이중구속은 좋은 말이구나. 치료적이 빠지면 나쁜 말이에요. 그러나 치료적인 이중구속이라는 것은 역설적 개입을 말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치료적 이중구속은 역설적 개입. 이 단어가 상당히 매력적인 단어라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에요. 기억과 니은과 리을 4번에 있습니다. 48번 문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역설적 개입이나 지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49번.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자발적 형성 집단, 자조 집단,
비자발적 집단이 나왔어요. 5개가 나왔고, 치료 집단은 자기 노출 정도가 높죠. 그래서 비밀 보장이 중요해요. 치료 집단의 다른 말이 치유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집단 성원들에게 노출이 돼요. 자기 노출이 정도가 높아요. 그래야 치유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비밀 보장을 잘 해줘야 돼요. 비밀 보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과업 집단은 이 과업 완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성원의 발달과 완수가 목표다 그러면 과업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조직 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과업을 완수할 때는 그 조직 구조를 다른 말로 하면 집단의 구조를 말해요. 집단의 구조의 영향을 최대화해야 돼요. 최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사례 말고 과업 집단의 대표적인 게 TF팀이 있어요. 그러면 TF팀은 자기 TF팀의 과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업을 완수하는 게 그 TF팀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TF팀의 여기 나온 대로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TF팀의 구조의 영향이 최대화돼야 돼요. 그 구조의 영향이 최대화돼야 그 과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최대화시켜야 발달 과업이나 조직의 어떤 과업, 집단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자발적 형성 집단은 구성원들이 설정한 목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발적 형성 집단은 여기 있는 자조 집단과 동의어가 돼요. 자조 집단은 자발적으로 형성한 거예요. 물론 집단 사회복지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요. 자조 집단도. 따라서 구성원들이 설정한 목적이 공통의 목적이겠죠. 공통의 목적일 거예요. 그것이 손상되면 안 돼요. 그걸 보호하는 것이 자발적 형성 집단이 쭉 유지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맞습니다. 자조 집단에서 사회복사 역할은 공유된 문제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조 집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단주 모임이에요.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집단 사회복지사는 거기에서 공유된 문제가 뭐냐? 음주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음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서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지지는 바로 대부분 정서적 지지가 될 겁니다. 맞아요. 비자발적 집단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집단은 대개 어떤 거냐면 비행 청소년들의 집단이에요. 비행 청소년들의 수강 집단이라고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비행 청소년 10명이 모였습니다. 그 10명이 법원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수강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으로 수업을 듣겠죠. 강의를 들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서 협상 불가능한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비행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어요. 법적인 제한이 있다.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불가능한 영역. 이 집단 구성원들, 비행 청소년들과 사회복지사 간의 협상에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왜요?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협상 불가능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에요. 4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집단 문제 생각보다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집단의 문제가 어려우면서도 많이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답은 2번입니다.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집단의 종결 단계, 또 집단 문제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 종결 단계가 있는데요. 계획된 목표 달성 여부, 그건 뭐죠? 효과성이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며, 맞죠? 효과성 평가해 보니까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할 필요 있죠. 처음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다면 종결 단계 때 의도하지 않는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답 노트에 드렸습니다. 참여자 간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므로 끊어요. 여러분, 서열화 투쟁을 종결 단계 때 하겠습니까? 앞에 하죠, 앞에. 책임을 설정한 계약을 재확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임을 설정해요. 계약서에 쓸 때 그것을 재확인시킨다.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거든요. 집단 목적에 따른 집단 구성과 구성원의 목적 성취를 원조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단 목적에 따라서 집단을 구성한다라고 했고 구성원의 목적 성취를 원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종결 단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고 목적 성취를 원조하는 단계는 중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집단의 구성과 목적 성취를 원조한다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는 준비 단계와 중간 단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종결에 대한 양가 감정 이해하고 반영하여 다룬다. 이게 맞죠. 종결 단계 때도 양가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 양가 감정을 종결에 따른 감정, 종결에 따른 감정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양가 감정이라 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끊어요. 종결의 어려움을 덜 느끼므로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균등하게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균등하게 관심 보일 것. 만약에 5번 지문대로 한다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관심에서 멀어지잖아요. 사회복사 관심이 멀어지면 섭섭한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받지 못한 사람이든 종결 단계에서 균등하게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답을 4번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문제에서 되게 이제 옳은 것 찾기에서 우리가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확히 아는 게 나왔다.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닙니까? 옳은 것에서. 틀린 걸 4개를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보다는 옳은 것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정확한 지식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이것은 문제가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죠. 이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를 풀었는데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나 가족 사회복지 실천이나 개인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집단이 조금 강조되었고요. 물론 가족도 나왔지만 집단이 좀 강조된 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도에 비해서 실천 기술론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어요. 실제적으로 이 15회 시험 끝나고 나서 2교시의 실천 기술론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패턴의 지문들도 뽑아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최선을 다하셔서 실천론, 실천 기술론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고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